다음 뉴저맨 시네마를 공부하도록 합시다. 뉴저맨 시네마는 새로운 독일의 영화죠. 새로운 독일의 영화. 그래서 1966년도에서 1982년도 사이에 나온 독일의 영화로서 이거는 이제 네오리얼리즘이나 누벨바그는 어떤 영화 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각각의 공통된 특징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그런데 뉴저맨 시네마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영화마다 다 그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심 이론, 그리고 또 그 뉴저맨 시네마의 어떤 그 사상이나 그런 이론을 대변하는 그런 이론가도 없어요. 이 누벨바그 같은 경우는 그 프랑스 프랑스와 트루포라는 사람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시네필이라는 이론가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이 뉴저만 시네마의 영화 감독들은 그런 이론가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특정 사료나 중심 이론도 없었고 또 자국 영화, 그러니까 기존의 독일 영화에 대한 별로 신뢰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런 유저만 시네마가 어떤 배경을 하고 있는지 우선 살펴보도록 합시다. 66년도부터 이제 66년도면은 이 정도죠. 요게 이제 기점이라고 되어 있죠. 네, 기점. 66년도 기점.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쿨루게가 이런 영화를 만들고 또 폴코 슈렌도르프가 젊은 트릴레스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 유럽의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독일의 영화들을 젊은 감독들의 영화가 유럽 내에 또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뉴저맨 시네마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그 전에 이렇게 된 그런 배경이 있겠죠. 우선은 1949년도에 독일 분단, 독일이 이제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이 되고, 또 45년도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가가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49년도에 독일이 분단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국내의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영화 산업도 최저점에 가게 돼요. 1961년도 정도에는. 그래서 베를린 영화제를 하지만은 거기에 수상을 할 만한 그런 수상작을 뽑을 만한 영화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화 산업이 많이 열악해졌다고 합니다. 반면 이제 그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산업으로서 영화는 굉장히 쇠퇴를 했었지만은 당시 젊은 감독들이 단편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들 대거 만들면서 그 단편 영화제죠. 오버하우젠 영화제에서 상영을 합니다. 그리고 62년도에 26명의 감독들이 오버하우젠 선언을 해요. 그래서 그 선언이 이제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낡은 영화는 죽었다. 우리는 새로운 영화를 신봉한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누벨바그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죠. 누벨바그도 이제 새로운 물결로 해서 기성세대 영화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그리고 기성세대 문화에 저항을 하는 거죠. 그런 억압적인 문화에 저항을 하는 거, 이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독일도 그런 대항적인 그런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거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63년도에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뉴저만 시네마의 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영화 디자인 학교라는 것을 클루게 라이치가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도 또 비슷한 영화 교육 기관을 설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 학교가 사실은 그 나라의 영화 발전에 사실 하나의 인프라, 바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누벨바그도
노벨바그가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도 프랑스의 영화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은 영화학교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영화인들이 배출이 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영화 아카데미가 생기게 되면서 거기서 뛰어난 영화 감독들이 많이 배출이 됐고 또그 한국 그 한예종 한예종 같은 경우 한예종의 영상원이 만들어지면서 또한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게 되면서 거기서 또 뛰어난 감독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정부의 지원, 그러니까 영화 아카데미도 무료로 당시에 그 학생들이 무료로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한국 영화 아카데미 출신이기도 하고 또 워낙 또 유명한 그런 감독들이 많이 배출이 됐죠. 영화 아카데미 출신들이 많죠. 다시 돌아와서 64년도 청년 독일 영화 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젊은 감독들에게 무상 융자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 문화의 발전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그 상업, 그 영화 산업이라든지 어떤 상업의 어떤 그 산업적인 그런 그 시스템 속에서 영화가 발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국가적인 지원 또 공공의 지원을 통해서 영화가 발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일종의 예술 영화가 발전되는 하나의 이제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선 아이패드를 잠금 해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60년도에 이제 이런 영화가 나왔고 또 이제 60년도에 또 미넨 영화 TV 텔레비전 대학 또 베를린의 독일 영화 TV 아카데미 이런 것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속 아이패드가 이렇게 말썽을 부리네요. 기다리세요. 네. 제가 쉬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자꾸 얘가 반응을 하네. 참. 네. 그래서 이제 69년도가 또 중요한 해라고 합니다. 69년도에 헤어조크가 이런 영화 생명의 신호 또 파스빈더가 사랑은 죽음보다 차갑다라는 영화를 완성하게 되면서 또 뉴즈만 시네마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그런 일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71년도에 작가 영화사라는 것을 결성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작가 영화사에 빈 벤더스 또 베르너 헤어조크 이런 감독들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72년도에 여러분이 지금 본 악인의 신의 분노 이것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여전히 이제 상업계에서는 상업 영화계에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술 영화 이런 영화에 투자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투자가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당시 독일의 공영 TV가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TV 협약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영화 뉴저만 시네마의 어떤 기수들 그런 감독들에게 투자를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공영 TV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기능 또는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이런 그 예술 영화를 진흥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공영 TV인 KBS도 사실 이제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죠. 있어서
사실 그런 돈이 되지 않는 그러한 공공 성격의 또 예술 지향적인 어떤 그런 작품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죠. 필요하지만은 KBS는 아직까지 그러한 사회적인 기여는 많이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큐멘터리도 제가 보기에는 EBS보다 못하는 것 같고, 또 영화를 그렇다 영화를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도 굉장히 상업적인 드라마 외에는 찍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그 영국의 BBC라든지 또 일본의 NHK라든지 독일의 공연 TV 같은 그러한 그런 공영성, 공공성을 제대로에 대한 기능을 잘 못한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건 사담이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유저너맨 시네마의 이제 감독들은 이렇게 파스빈더, 빔 멘던스, 또 슐렌드로프, 헤어조크 이렇게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들 다른 사람 감독들의 영화들은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들의 영화의 어떤 양식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즈너맨 시네마는 공통된 그런 양식이 있진 않아요. 그런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베르너 슈렌터 같은 경우는 말리 브란의 죽음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독일 표현주의적인 전통을 또 많이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독일 표현주의라는 것이 뭔지 좀 이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으면은 독일 표현주의도 이거는 하나의 사조입니다. 사조. 사조로서 영화사의 하나의 사조로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할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잠깐 좀 살펴보면은 독일 표현주의는 이제 훨씬 더 이전이죠. 2차 세계대전 이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1919년부터 24년도 이 짧은 기간 동안 한 5년 기간 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특정 그 양식의 영화를 말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 유행했던 표현주의 운동 그런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샤갈이죠. 마르크 샤갈. 프랑스의 마르크 샤갈. 또 이제 구스타프 크림프. 여러분 뭐 키스라는 그런 그림으로 잘 알고 있는 크림프. 그리고 뭐 슐레. 또 이제 크레이너 레른스트 루드비 이런 이제 그 유명한 표현주의 화가들이 있죠. 그런 화가들의 표현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화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칼리갈리 박사의 미시라는 영화가 이제 대표적인 초기의 표현주의 영화인데 그 영화의 디자이너인 바름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영화는 살아 움직이는 회화여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화를 그런 표현주의 회화의 연장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칼리가리 박사의 미시라는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림을 이렇게 다 그려가지고 배경을 다 그려가지고 세트 촬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그 이후에 어떤 표현주의 감독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표현주의 감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화를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눌 때 한쪽은 사실주의, 다른 한쪽은 표현주의 이렇게 나눌 때 그런 표현주의 감독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감독은 이제 예전에 이명세 감독 또는 또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가 어떤 표현주의적인 그런 특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편집이라든지 미장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또 굉장히 회화적인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드보이 같은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회화적이에요. 그 색깔과 그 뭐 문양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미장센이 굉장히 회화적이다. 그래서 마치 사람 움직이는 회화 이렇죠. 이런 말이 느껴질 정도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독일 표현주의가 그런 식으로 그 이후에 크게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독일 표현주의가 나오게 된 것은 역시 이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죠. 제가 잘못 썼어요. 1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 패배로 국가의 위신과 손상이 되고 위신 손상이 되고 물가 폭등, 실업, 실업 부족 등으로 독일 경제가 굉장히 무력화됐을 때 이러한 배경에서 영화인들이 표현주의 영화를 탄생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불안한 영혼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 욕구, 그 불안을 극복하려고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바로 당시 대중들의 심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그 불안한 한마디로 패전국가로서 앞으로 어떤 미래가 불투명한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무력감, 불안 이런 것들이 영화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 또 노스페라투라는 영화가 또 있고 또 후기에는 프레츠랑의 메트로폴리스라는 이거는 이제 또 SF 영화의 그 거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M이라는 영화 이런 게 있고 이런 이제 독일 표현주의 영화가 이후 미국 1940년대 느와르 영화에 크게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또 표현주의가 아까 말했던 뉴저만 시네마에도 영향을 준 것이죠. 아까 이제 그 파스빈더 감독의 그 헤어조크 감독의 아기레의 신의 분노에서도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었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음울하고 뭔가 이렇게 그 또 강렬한 어떤 색깔 이러한 분위기 그런 것들이 어떤 표현주의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장마리 스트라부하고 다니엘 위에 이런 감독들이 만든 불만 또 안나 막달레나 바하의 연대기 뭐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은 또 달라요. 또 이거는 이제 이 영화는 독일 표현주의적인 전통을 가지고 이었다고 하면은 이런 영화들은 브레이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스토리에 대한 정서적인 흡입력에 의존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반추한다는 점에서 브레이트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이 악인의 신의 분노도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일부러 재미있게 극화시켜서 몰입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지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극화된 드라마로서 보이지 않고 이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처럼 영화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처럼 보이게 한 것도 일종의 이제 그런 그 거리두기, 소교 효과 그런 것과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브레이트의 소교 효과 이런 것은 무엇인지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소교 효과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해서 낯설게 하기 이렇게 또 소외 효과, 거리두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다 아마 여러분들이 연기를 전공해서 저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잠깐 정리를 하면은 베를톨트, 브레이트, 브레이트의 어떤 사실주의 서사극 이론에서 나온 것이죠. 이거에 따르면은 연극은 기본적으로 교훈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그래서 브레이트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객들을 감정적인 자극이 아니라 지성적인 자극, 그리고 지적인 판단력에 적응하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그죠? 요게 이제 이런 지성적인 자극, 지적인 판단력, 요게 아까 그 아그네 신의 분노, 그 영화의 어떤 스타일인 것이죠. 뭔가 이런 그 나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지적인 판단을 하게끔 하고 또 그것을 있는 그대로의 상황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관객들이 알아서 스스로 그 상황을 판단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따라서 서사극 이론에 기초하여 제작된 영국 작품은 관객들을 연극적인 행위로부터 감정적으로 분리시키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낯설게 하기, 소개효과,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다른 감독들에게도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죠. 브레이트가.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봤던 장리 꼬다르 내 멋대로 해라 보셨죠? 거기 보면은 이제 장폴 벨몽도가 카메라를 보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볼 때, 사람 관객들이 이걸 보면서 이거는 뭔가 그런 그 총잡이의 무슨 그런 액션 영화라고 착각을 하다가도 갑자기 이게 갑자기 왜 얘가 왜 갑자기 나한테 얘기를 하지 이렇게 되면서 이게 영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스토리에 푹 빠져들지 못하게 일부러 거리해 두면서 딱 소외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영화다, 영화. 너는 지금 영화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영화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영화는 기존의 영화와 어떻게 달라야 될 것인가? 그것도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식의 그런 그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영화들이 그런 이런 소규과 형태로서 직접 배우가 카메라를 바라보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긴 하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그 살인의 추억 보면은 마지막에 송강호가 그 카메라를 보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보면서, 그러니까 카메라 본다는 거는 이제 관객들을 이렇게 응시를 하죠. 그 응시를 한다는 것은, 야, 너희들이 혹시 알아? 너희들이 이 연쇄살인범을 혹시 알고 있어? 이렇게 또 연쇄살인범이 이 영화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 네가 지금 연쇄살인범 맞지? 하고 쳐다보는 그런 어떤 마치 그 이야기를 관객에게 그 문제를 우리의 문제다, 이 사회의 문제라고 그렇게 함께 그 문제를 공유하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소교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베르너 헤르초크 감독 같은 경우도 또 달라요. 또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베르너 헤르초크는 감각파라고 합니다. 감각파. 그래서 독일 낭만주의와 그리고 신비스럽고 압도적인 자연관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맞죠? 그리고 다큐멘터리 스타일. 그래서 이 감독이 다큐멘터리도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그리고 독일 낭만주의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알면은 또 도움이 되겠죠. 그 낭만주의가 이제 지금 이 낭만주의 화가 이 다비드 프리드리히가 이제 독일의 또 유명한 낭만주의 화가예요. 이 그림을 보세요. 안개바다 위에 방랑자라는 이 그림을 보면은 정말 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 악인의 느낌이 나잖아요. 악인에도 약간의 이렇게 그야말로 그 대자연에 자신을 몸을 던져가지고 거기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겠다는, 물론 광기 미친 거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미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간의 어떤 문화, 어떤 인간의 그 진보 이런 것을 향한 어떤 그 긍정적인 측면으로 만약 그 변화가 됐다고 하면은, 발전이 됐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뭐 선구자, 그런 개척자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악인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렇지만은 이러한 낭만주의 그 이 이미지가 이 영화에서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압도적인 자연 속에서 굴하지 않고 그 자연과
어떤 자연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무모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고 파스빈더는 이제 또 달라요. 파스빈더는 이 할리우드의 멜로드라마를 이제 멜로드라마와 그 브레이트적인 소개 효과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또 새로운 영화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면 굉장히 현란한 화면 구성, 색채, 또 뒤엉긴 플롯, 불완전한 카메라 움직임 등을 통해 가지고 이 멜로드라마는 사실상 이 플롯이 이렇게 뒤엉키거나 또 화면도 굉장히 그야말로 자연스럽죠. 그리고 강렬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시각 구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평범해요. 평범한데 이 파스빈더 같은 경우는 화면 구성을 굉장히 현란하게 했다는 것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독일 표현주의, 강렬한 독일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색채, 독일 표현주의 색채. 표현주의라는 것은 이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갱이나 고호, 그 사람들도 표현주의적인 그런 화가들이죠. 그리고 또 마티스가 이제 세계 어떤 감독, 세계 화가라고 할 수 있죠. 색을 잘 쓰는 화가, 그 원색, 그죠? 고갱도 원색을 잘 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색채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주의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현란한 화면과 그런 색채 이런 것도 바로 그런 것에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멜로드라마는 카메라 움직임이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불완전한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그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스토리에 몰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차단하는 그러한 브레이트의 거리두기 효과를 또 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빔 벤더스 감독은 또 다른 또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회지 풍경이라든지 세속적 산물들을 환기시키는 그런 영상들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베를린 천사의 시 이런 영화를 보면은 잘 나와요. 그야말로 베를린의 그런 도회적인 풍경과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세속적인 그런 인물들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87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칸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탄 또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또 파리 텍사스도 벤더스의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70년대 그 이후에 빈 벤더스는 이런 파리 텍사스, 베를린 천사의 시 이런 걸로 세계적인 그 감독이 됐고 또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영화 이 영화는 이거는 이제 다큐멘터리예요.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는데 굉장히 재밌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것도 아카데미 영화제 다큐멘터리상을 받았고 또 2018년도 얼마 안 됐죠. 최근에 그 교황 프란치스코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A Man of His Word. 그 자신의 말을 지키는 남자라고 해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떤 그 인간의 특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담은 굉장히 잘 만든 또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빈 벤더스는 이 이래로 이런 1960년도 그 뉴저만 시네마가 이제 이 전성기 그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감독이죠. 대단한 빈 벤더스 굉장히 대단한 감독이고 또 헤어 조크도 역시 대단해요. 영화를 더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위대한 피츠카랄도 이런 영화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도 제가 봤는데 이 영화가 또 여기 이 아귀네를 연기한 그 배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 배우가 나오는데 이건 아귀네 신의 분노인데
이거 말고 이거예요. 위대한 피츠카랄도인데 You're the smartest bastard on God's earth! But we forgot something! What? Caruso! Enrico Caruso! Humpty, not that. Down. The right. 예, 이런 식으로 황당하죠. 이 지오니 클라우스 킨스키 그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이 이제 그야말로 이 무모한 도전을 하는 그런 캐릭터로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아마존에서 아마존 밀림에 가가지고 그 아마존 밀림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겠다고 그렇게 가요.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를 그 아마존 강에 띄운 것도 대단하지만은 그 산을 하나 깎아가지고 그 산을 넘어서 배가 지나가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 너머에 다시 아마존 강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굉장히 그야말로 헤오조쿠 감독의 그런 그 대자연 속에서 인간의 무모함,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어떤 인위적인 욕구를 취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물론 여러분들이 또 볼 일은 없겠죠, 물론. 네, 그래서 그렇고 또 잊혀진 꿈의 동굴이라고 해서 이 다큐멘터리도 봤는데 이것도 이거는 이제 그 프랑스에 있는 그런 그 6만 년 전 그런 동굴을 이제 소재로 다큐멘터리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도 이 다큐멘터리 굉장히 괜찮은 다큐멘터리이고 또 퀸즈 오브 데저트라고 또 뭐 최근에 만든 그런 또 이 헐리우드 극영화 같은 그런 영화고 파이어볼이라고 해서 2021년도 그러니까 올해까지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죠. 예, 지금 나이가 거의 80이 가까이 됐을 텐데 여전히 영화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벤더스도 마찬가지고 벤더스도 거의 80 가까이 됐고 헤어조크도 80 가까이 됐는데 여전히 이렇게 영화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실렌드로프도 그 이후에 양철북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제를 봤습니다. 이 영화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영화인데 하여튼 그 꼬마의 그런 성장 영화로서 되게 재밌게 이 영화는 그 할리우드 영화처럼 재밌어요. 예, 어떤 그런 세상의 기괴함과 부조리함을 잘 알려주는 그런 영화고 이 감독도 여전히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리턴 투 몬탁이라는 영화를 2017년도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지금 그 노벨바그 감독들은 장르 꼬다로 빼고는 영화를 만들고 계속 만들고 있는 감독들이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없는 반면 이 뉴조만 시네마 감독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면서 지금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예술 세계, 일관된 예술 세계들을 또 아니면은 성장하는 예술 세계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빈 벤더스 또 슈렌도르프, 헤어조크 이 감독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뉴저만 시네마를 이제 알아봤고,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까지 미국 영화 그리고 프랑스 영화, 독일 영화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할리우드를 통해서 영화가 많이 발전을 한 것이고, 프랑스는 영화의 탄생 국가라고 하는 점에서 영화의 어떤 본산지로서 다룰 만한 것이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뉴저만 시네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유럽에 있어서 또 프랑스와 또 다른 그러한 영화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 그 특성은 분명히 프랑스와 많이 다르죠. 프랑스가 조금 더 반항적이고 그리고 모더니즘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뉴저만 시네마의 작품들은 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런 무게가 좀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좀 심각하죠. 심각하면서도 굉장히 지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역시 프랑스의 문화 그리고 독일의 문화라는 그런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문화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각 나라의 그런 대표되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 나라의 어떤 문화를 우리가 또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이제는 일본 영화, 일본도 이제 50년대, 60년대 굉장히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그 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영화적으로 굉장히 그야말로 미개척 분야였죠. 영화가 기척되지 않았던 보는 그런 그 분야였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한국 영화의 어떤 양식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영화사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화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영화가 영화사의 하나의 한국의 영화, 그러니까 이제 뉴조만 시네마 또 프랑스의 누벨바그 이런 것처럼 어떤 한국의 어떤 영화, 그게 어떤 이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한국 영화의 그런 양식으로서 또 한국 영화의 어떤 흐름으로서 영화사에 분명히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화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한마디로 지금 2021년도에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그런 아카데미에서 우리의 영화들이 그렇게 지금 전 세계에 알려지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냥 영화사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 현재 방점을 찍는 그 영화가 바로 다른 나라 영화도 아니고 한국 영화라는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화사를 공부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는 일본 영화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요. 수고했습니다.